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중심 유창호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가져온 그 충격이 전 세계 투자자들을 불구덩이로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든 증시 급등락이 연출되는 모습이었죠. 상호 관세의 발효를 전후로 해서 뉴욕 증시에서는 특히 정말 보기 힘든 단기 급락세, 그야말로 금융위기급 이상의 그런 폭락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관세 유예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갑자기 또 나스닥은 하루 만에 12%,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등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루 만에 급락으로 마친 게 지난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예측도 안 되고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이 트럼프발 불확실성, 이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 볼 디테일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연준아처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그 다이나믹한 한 주였습니다. 관세 때문에 급락에 급등에 현기증이 날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그 누구도 관세를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정말 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은 일단은요, 90일 유예 기간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지는 아직도 상당하죠. 자, 그러면 일단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 관세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게 불행히도 누구도 지금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예. 거기서는 이제 145%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145. 예. 근데 뭐 사실 지금 뭐 이게 뭐 125%인지 145%인지 사실 이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네. 이게 이제 하여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예. 요 차트는 이제 그 관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 한 몇십 년을 이제 계속 연구했던 한 기관이 있거든요. 예. PIIE라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쭉 이제 그 트래킹을 하면서 네. 이걸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붙인 거 저기 검은색 네. 그 실선으로 돼 있는 거요. 그게 135 정도고. 네. 그다음에 중세. 네. 이제 4월 10일까지죠. 예. 네. 그다음에 중국이 한 거는 한 107%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좀 귀엽죠. 저기 차트의 맨 왼쪽에 있는. 귀엽다는 표현이 납득이 될 정도입니다, 사실. 그게 뭐 그때 한 20%까지 예. 서로 막 올리고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양상이 똑같아요. 미국이 올리니까 또 중국이 또 보복하고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또 어디에서 최종 협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면요. 지금 일기 트럼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줬어요. 네.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조립해서 이 미국에 사실상 수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관세를 면제해 줬는데 이번에 이게 100%가 넘게 붙잖아요. 이번에 그것까지도. 네, 이번엔 이제 전 품목에 그렇죠. 그러면 예. 뭐 140이면 뭐 150이라고 치면요. 1,000불짜리 아이폰이 예. 갑자기 2,5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충격적이긴 하네요, 확실히. 이거는 이제 미국의 유권자로서는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보니까 그 현재 이제 아이폰을 제작하고 있는 아이폰 회사가 또 인도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애플에서 긴급하게 그것도 비행기로 네. 600톤 어치 아이폰을 공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이제 이게 이 아이폰 대당 그 무게를 한번 보니까 네. 한 230g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계산해 보니까 됩니까 도대체? 한 280만 대. 와. 일단 그게 관세가 4월 10일부로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예. 그거를 피해서 이제 긴급 공수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세는 그 만약에 중국이라면은 수출하는 나라가
지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상당히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물론 어떤 품목은 뭐 대표적인 게 의류 같은 건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관세를 수출업자가 그 부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의류는 미국이 전체 수입하는 것 중에서 한 4%밖에 차지를 안 해요. 일부. 그래서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중요한 제품들은 다 일단 이제 관세를 수입업자가 내는 거고, 그다음에 수입업자가 너무 마음이 착하면은 네. 뭘 하면 되냐면 이제 가격을 전가를 소비자한테 안 하겠죠. 근데 그럴 사람들은 일은 없죠. 없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지금 가장 이제 발등에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존이 대부분 소비재를 팔잖아요. 그렇죠. 거기 70%가 중국산이랍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 150%가 붙는 거 아니에요? 뭐 125든 뭐 130이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아마존의 이제 수입업자, 그다음에 공급업자 다 지금 이제 손 놓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방법이 없죠. 예. 네. 아, 트럼프발 상호 관세 폭탄, 사실 그 숫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에 오고 가던 이 보복적으로 관세를 자꾸 높여가는 이야기들. 그런데 이제 그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좀 들어보니까 더 이게 좀 충격적인 상황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중국을 제외하면 상호 관세 전반적으로 유예가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결정을 내린 건 아무래도 요동치는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주식시장과 국채시장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야 뭐 다들 잘 보셨을 테니 국채시장의 움직임 오늘까지 좀 어땠는지 요거 좀 볼까요? 네, 주식시장은 뭐 12% 올랐다가 뭐 한 예. 4% 어제 떨어졌잖아요. 이게 진짜 처음 보는 이 급등락들이 연출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 시작할 때부터 그 계산을 안 하고 그저께 오른 거 하고 어저께 떨어진 걸 계산해가지고 두 발짝 앞으로 갔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갔으면은 예. 저 플러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식시장에서의 그 움직임보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채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아마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또 연준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기 맨 왼쪽에 밑에 있는 게 작년 9월 FOMC에서 0.5% 포인트를 인하했을 때잖아요. 예. 그때부터 근데 오히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쭉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하는 거는 초단기 그 자금에 대해서 그것만 인하하는 거지. 사실 장기 국채나 이런 것들은 시장의 그 예상과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뒤로 12월까지 연준이 4번 그 전부 1%를 인하를 했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그런데 이 10년물은 오히려 9월 FOMC 대비해서 1.2%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시장이 연준의 어떤 그런 그 의도하고 정반대로 간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트럼프 취임하기 직전 1월 14일 4.8%까지 갔다가 요게 이제 그 뒤로 쭉 아주 뭐 행복하게 잘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갔었냐면 4월 7일에는 그 저점이 3.9%인 여기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갑자기 뭐 갑자기 이거는 뭐 3.9%에서 예. 지금 어제는 그저께죠. 그저께는 4.5%를 살짝 넘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예하겠다 하니까 쭉 떨어졌는데 이게 주식시장 차트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네. 지금 가장 큰 염려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4월 11일 지금 현재도 이제 국채 시장은 열려 있어가지고 거래가 되는데요. 예. 한 4.48이니까 거의 4.5%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지금 관세 유예를 해서 주식 시장을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켰지만 국채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고 예. 오늘 또 그 하원에서 그 25년, 26년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상원에서도 또 통과돼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이제 그 승인,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국채를 매매하고 그걸 거래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 국채를 안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하, 신뢰도가 떨어졌다. 네, 그게 뭐 오랫동안 차근차근 싸우는 게 아니라 예. 불과 이번 주만에 3.9에서 4.48이니까 이게 거의 한 0.6이 올라간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빨리 저렇게 솟구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 게 거의 없었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걱정보다도 이제는 야 너네가 하는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 예. 야 이거 우리가 좀 못 믿겠다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수익률, 국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여기도 주식시장 못지않게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직 상승을 한 모습인데 좀처럼 진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 국채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그러면 이 미국 국채 실제로 누가 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미국 국채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원래 전통적으로 예. 뭐 대략 한 뭐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네. 미국 국채는 미국의 민간이 뭐 미국의 민간이라고 해서 뭐 일반적인 뭐 개미라고 불리는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뭐 미국의 뭐 연기금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갖고 있었어요. 뭐 기관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해외도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연준은 굉장히 적었는데 연준이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 연준이 보유한 걸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네. 해외는 해외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중앙은행도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예.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해외에 연기금 같은 거 펀드들 있잖아요. 민간 펀드들도 예.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걸 다 하나로 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거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미국의 민간하고 미국의 연준. 그래서 연준이 차트에서 그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이 미국의 민간, 그 다음에 해외의 중앙은행과 해외 민간을 합친 게 저 주황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2008년 저기 빨간색 그 상자 네. 보시면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데가 해외죠. 그러네요. 해외가 명확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누적 차트라서 조금 보기는 이제 불편한 텐데요. 어쨌든 이때 많이 늘렸고 또 연준도 많이 그 보유를 늘리는 거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파란색 면적이 갑자기 네.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맨 오른쪽 끝에 있는 파란색 박스에서는 지금은 이제 QT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파란색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 우리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많이 늘리고 있냐면 미국의 민간이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해외는 사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최근에 있었던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해외에서 팔았다. 뭐 중국이 팔았다. 뭐 일본이 팔았다 그러는데 이거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은 한 2달 정도 있어야지 겨우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월별 데이터로요.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일단 해외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네. 그다음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요. 확인해 보도록 네. 하죠. 예. 요 파란색이 뭐냐면 해외가 보유한 저겁니다. 전체 한 대략 8조 4천억 원어치를 4천억 달러를 예. 해외가 파란색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전체 비중 중에 네, 그 중에 지금 이제 미국이 발행한 거가 이제 이 거래되는 것들이 네. 한 2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 중에 한 8조 4천억이니까 한 뭐 3분의 1이 조금 넘는 거를 해외가 이제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비중은 이 보유하는 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 비중은 2008년 근처에 비중은 여기서 주황색이거든요. 예. 2008년 근처에 한 55%를 찍고 굉장히 많이 사실 해외가
보유했던 거예요. 그때는 과반이었네요. 네, 예. 과반을 넘는 거를 보유했다가 예, 예. 지금 한 3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대치는 늘어나지만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점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예. 그러면 이게 뭐 중국이 팔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비중을 점점 줄여왔던 것 같아요. 예. 자, 이 국채 수익률에 대한 국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정말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해외 쪽에서 특히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내던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특히 해외 부분이 민간과 이 중앙은행 쪽으로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해외 부분이 보유한 미국 국채 중에서 이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것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기 차트에서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은 예. 해외 부문 전체입니다. 네. 대략 한 8조 한 4, 5천억 정도 그 정도 갖고 있고요. 그 중앙은행이 보유한 거는 주황색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네요.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이 수익률의 변화가 있었지만은 거의 변화가 없고 대신에 이 맨 밑에 있는 선이 2023년을 전후로 해서 맨 밑에 있는 게 점으로 점점 찍혀 있는 게 그게 해외 민간이 보유한 거거든요. 예. 그게 해외 중앙은행의 보유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이게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중앙은행은 사실 국채 수익률에 별로 민감하지가 않아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거의 평평하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크게 해외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보유했을 때 그 보유 목표가 그걸로 수익을 내자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큰 보유 목표는 뭐냐면은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달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갖고 있는 거지. 예. 이걸로 민간 뭐 투자자들처럼 연기금처럼 이걸로 연 4% 내고 뭐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수익률에 둔감합니다. 네. 그렇지만 민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국채를 사는 이유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수익률이 그게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요 차트가 이제 굉장히 그 다음 차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가 아까 두 달 뒤에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맡겨두는 수탁은행이 있어요. 네. 그게 뉴욕 연준에 맡겨두는 기도 하고 다른 데도 좀 이렇게 분산해서 네네. 하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이 연준에 갖고 있는 거는 현재 한 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예. 연준에 맡겨둔 거는 한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요거는 다행히 데이터가 일주일마다 나와요. 빨리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 것까지 우리가 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보면은 지난주에 4월 9일까지, 4월 2일부터 9일까지 그 거래를 한 걸 보면은 오히려 조금 더 늘렸어요.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중앙은행은 물론 나머지 일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거 갖고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은 팔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누가 팔았느냐? 미국의 민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해외 민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일본이 팔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알 수가 없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만만한 게 뭐 또 중국이 팔았다 그러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도 이 수익률에 민감한 민간 부문에서 판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현재 상황에서는 네.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민간에서 파는 것 같고 중앙은행에서는 실제로 크게 뭐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자, 이 국채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국채 수익률을 봤을 때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정 지출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 이제 오늘도 이렇게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오늘 드디어 이제 하원에서 그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예산안 통과는 보면은 앞으로 4년간 뭐 이게 이제
전적으로 다 반영될지 이거는 모르겠지만요. 한 4년간 세금 감면이 5조 달러를 세금 감면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딱 이제 세금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일론 머스크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도지라고 해서 예. 그 필요 없는 예산들 이런 건 중단하고 막 이제 필요 없는 부서들 효율성 부서죠. 네, 효율성 부서 그 이제 해서 뭐 예산이 낭비되는 거를 이 예산 낭비를 막겠다 해서 이제 초반에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그때는 목표액이 얼마였냐면은 2년 동안에 2조 달러 줄이기로 했거든요. 예.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했는데 지난주인가요? 한 2주 전인가 1조 달러로 그 목표액이 줄었어요. 네. 근데 어제 또 그 강요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참석을 하거든요. 네. 1,500억 달러로 줄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아니, 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뀝니까? 네, 10분의 1로 줄은 거죠. 10분의 1이 더 이제 줄게 됐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자 세금을 감면하니까 이제 재정이 안 좋아지죠. 그다음에 줄일 수 있는 게 한 2조 달러 정도라고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1,500억 달러밖에 안 되고 예. 그러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이 국채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너네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미국 국채를 살 때 이거를 비싸게 살 게 아니라 싸게 수익률이 높게 해서 그렇습니다. 싸게 되도록이면 싸게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예. 그게 지금의 결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차트냐면 파란색은 2024년에 1월 1일부터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한 거를 쭉 보여준 겁니다. 예. 대략 한 7조 4천억 달러를 썼거든요, 전체적으로. 예. 근데 빨간 거는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건 1월 20일이지만 네. 그냥 1월 1일부터 봤어요, 같이. 물론 뭐 다르게 봐도 그 1월 20일 취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봐도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예. 어쨌든 보면은 더 쓰고 있어요? 더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3개월 지난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는 전혀 뭐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네네.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딱히 드러나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가 그 재정 적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거고 그리고 오늘 통과됐던 하원의 예산안도 그걸 딱 들여다보면은 예. 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생각이 여기는 있나? 없구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국채 시장은 여전히 네. 힘든 이유가 주식 시장이야 2보 전진 1보 후퇴 있지만은 그 국채 시장은 여전히 2보 계속 후퇴한 상태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표라고 해서 연준에서 지표가 있군요. 네, 그거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존에 가장 높았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네. 경제 정책 자체는 그렇게 불확실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네. 코로나 때가 훨씬 높았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유럽 재정 위기나 이럴 때 좀 이제 불확실성했던 것들이 이게 피크들이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뭐 한 600 정도로 확 올라가고요. 올라갔고 그런데 지금이 680입니다. 더 높아요, 그때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 사람들이 이제 이 제일 비즈니스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뭐 회사 대표다 그러면은 올해 뭐 1,000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네. 그거 스탑 이렇게 되겠죠. 야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모든 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도 불확실성이 많고 국제 수익률도 참 자꾸 올라가고 이 단기 자금 시장에도 영향을 좋게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에서는 간단하게 한번 좀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 파란색이 이제 그 소포 금리라고 해서요. 예. 거기에서 기준금리 하단을 빼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 보면은 보통 이렇게 피크가 일어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연말, 그 다음에 뭐 분기 말,
월 말 요때인데 이미 3월 31일에 굉장히 이제 피크를 치고 딱 올라왔었는데요. 예. 이게 다시 또 4월 9일 차트 그걸 보면은 확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단기 자금 시장에도 이게 이제 여파가 계속 밀려오고 있고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장기나 단기나 다 힘든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준화 첫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신 양영빈 기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